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일단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그냥 완전히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신감의 상실입니다. 한국 경제가 끝났어 하는. 희망이 안 보여. 이거는요. 개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제가 그래서 경제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경제 전염병. 예? 이거는 정치권에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예? 이걸 집권 한 달 내에 경제심리 전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로드맵을 그러니까는 피부에 와닿는 로드맵. 그냥 허공에다가 내리지는 이런 거 말고 아 저렇게 하면 진짜 경제가 회복되겠구나 하는 이런 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설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그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거,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국민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이거 봐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내수가 지금 멈춰가고 있다고. 내수가요. 내수의 엔진이 심장이 완전 멈췄다고. 예? 그리고 6월 달에 바로 7월 달에 뭐가 와요? 최저임금 인상 이게 이슈가 날라온다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울 거예요 또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가지고 얼마나 이 조중동이 떠들어졌었습니까? 예?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섰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을 윤석열 정부나 마찬가지로 거의 그러니까 뭐 예? 사실상 거의 그러니까 동결 물가 상승률에 비교해 보면은 그런 상태 속에서 가게 되면은 예?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좀 쉴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만족도 못할 거예요. 오히려 더 낮춰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저임금 노동자들은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예? 그게 집권하고 나서 한 달 안에 이게 소진되니까 다 수출 아까 얘기했듯이 90일 유예한 게 끝난다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뭐냐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너무 소득이 낮다 이거예요. 대부분 국민들이 소득이 너무 낮아. 예? 그럼 우리나라가 적어도 3만 달러대 이런 나라에서 3만 달러대 나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사회잖아요. 해외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안 맞잖아요. 이미지가 안 맞잖아. 예? 소수에게 소수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 이게 수치상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외면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가 그랬을 때 그런 소득에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너무 심각하다 할 때 1차적으로 여러 방법이 있지만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소득 재분배잖아요. 소득 재분배만이 제가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시급한 게 그러면 우리가 OECD의 개인소득세 최고소득세를 보자 이거예요.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일본, 덴마크가 55.9% 최고소득세율이. 우리나라하고 네덜란드가 우리나라 같은데 49.5%입니다. 예?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한 겁니다. OECD 평균이 42.6%인데 거기도 높아요 우리가요. 이렇게 되는데 왜 소득 재분배를 보게 되면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소득세를 2번이나 올렸었어. 상향했었어요. 40% 했던 걸 45%까지. 예? 근데 우리나라 소득 재분배 효과는요. 꼴찌에서 네 번째야. OECD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그랬습니까요? 네덜란드 여기다 제가 이거 안 뽑아놨네. 15% 정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7.2%니까는 네덜란드하고 최고소득세는 똑같은데 왜 우리는 7.2%포인트뿐이 이게 7.2%포인트뿐이 개선이 안 되냐 이거예요. 네덜란드는 15%나 개선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는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나 그러니까 소득세를 인상을 했어도 소득 배율을 보게 되면요. 상위 1%하고 중위 50%하고 소득 배율을 보게 되면 더 벌어져.
그럼 뭡니까요? 소득 재분배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금만 세율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율 올리는 거 가지고 조준동은 계속 공격을 하죠. 이게 OECD 평균보다 너무 높다 해가지고 막 공격하죠. 오히려 소득세를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점에서 민주정권이 굉장히 정책에 있어서 세심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원인은 어디 있냐? 우리가 소득대로 소득을 가지고 그 소득세를 그대로 적용해서 세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부분이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공제. 공제를 받는데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총소득이 국세청에서 파악한 총소득이 1109조 정도 됩니다. 반올림 해가지고 1100조 정도라고 해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 공제되는 게 410조입니다. 40%가 공제가 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실질적인 감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금으로 연결되는 게 100조가 넘어요. 근데 이 공제가 굉장히 불공정해요. 상위 0.1% 이내에 1인당 평균 세금 공제액은 1억 한 1,500만 원이 됩니다. 중위 50%는 276만 원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제 제도를 만들 때 중산층은 나도 조금 더 공제를 받네야 좋아하지를 하시죠? 그러면 안 돼요. 저 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 공제제도 도입하는 거야 대부분이요. 모피아들이. 예? 예? 공제라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공제는 뭐예요? 국가가 못하고 개인이 하는 거. 우리가 비용을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공제를 쉽게 이해하잖아요. 내가 어떤 수입을 올렸어. 그럼 수입에 비례해가지고 세금을 낼 수 없잖아요. 그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원료값도 들어가고 많은 인건비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빼고 계산해야 돼. 순수익만을 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공제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개인들에게 있어 공제의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노동력 재생산.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은 노동력이 재생산돼야 되잖아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이걸 대부분을 정부보다는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다 감당하고 있잖아. 그래서 인적 공제라는 게 있죠. 인적 공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 인적 공제가. 그럼 인적 공제를 최대의 효과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금 공제에 대부분을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다 빼고 원래 소득세율대로 세금을 부과하자 이거예요. 세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세금이 더 많이 거칠 게 아닙니까? 예? 아까 얼마 정도? 100조 넘는 게 23년도에 100조가 101조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제가 추정을 해보면 한 130조까지 증가했을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명목 소득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은 120조, 130조 정도가 나온다면요. 그걸 국민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자 이거예요. 두 당. 예, 그게 인적 공제 취지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왜 전 국민 우리가 경제 재난을 그러니까 예?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하잖아요. 그때 그러는 게 한 12조가 안 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지원하는 게. 예? 그러면 12조 정도로 기준한다면요. 한 10번 정도 줄 수 있는 거야. 작년도 같은 걸 추정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저 상위 0.1%는 내가 그거 안 받고 공제를 받게 되면 1억 1,500만이나 내가 공제됐는데 불리하지요. 불리하지. 근데 그건 소수입니다. 계산해 보면은 전체 94% 국민들은 혜택이 증가해요. 혜택이 94% 정도는. 예? 자기가 공제받아서 받는 혜택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그거 다 철폐해가지고 세금을 더 납부한 대신에 다시 돌려받는 돈으로 이득 보는 게 94% 정도 더 이득을 본다고요. 특히 뭐냐면 중위소득 이하는 거의 대부분을 다 돌려받아요. 예? 아니 이게 공제 혜택이 적으니까.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한 상위 59% 밑에는 다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예? 이게 마이너스 소득세죠. 마이너스. 이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게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소득세죠. 93% 국민은 마이너스 소득세 혜택을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소득세 혜택.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1년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받는 사람들은 10번 정도 받는다면요. 얼마입니까요? 4인 가족 기준으로 1,0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한 30 내지 40%를 지역 화폐로 줘보세요. 자영업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 안 그러겠어요? 그거 지역에 써야 되니까. 예? 이건 이 장기 대책을 처음에부터 그러니까 이게 세제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기재부 관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부자들을 위해서만 과거 앉았으니까 검찰들이 정치 검찰들이 특권층을 위해 가지고 도구가 됐듯이 예? 기재부의 관료들이 고위 관료들이 거의 일반적인 공무원의 고위 관료들이 자기 퇴임 이후에 그러니까 뭡니까요? 예? 재벌 기업에 무슨 저걸로 가고 뭐 사회이사 가고 뭐 이런 거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그러니까는 저기 저 감사나 뭘로 이렇게 가기 위해 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이득은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공직자는 국민을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직자와 정치인은 이거를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 게 바로 누굽니까요? 이거 하게 되면 있잖아요. 최저임금 인상 안 해도 돼. 최저임금 인상 안 해도. 그렇지 않아요? 예? 최저임금 인상할 걸 보상받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자, 우리나라 38개월 최고소득세율 아까 얘기했죠. 11입니다. 11이 그렇게 높아요. 근데 이거 얘 똑같은 게 이렇게 들어왔네요. 재분배 효과는 꼴찌에서 세 번째라 이거예요. 예? 이게 똑같은 게 내용이 들어왔네. 대다수가 그러니까 실질 월소득으로 보게 되면요 굉장히 취약해요. 아까 이거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영업자들 중에서 자영업자 대다수가 영세 자영업자라 이거예요. 이거 6월 7월 되면 이게 인상률 결정 연례 행사가 들어올 텐데 이거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어떻게 풀어갈 거냐고. 예? 어떻게 풀어갈 거냐고. 인상률 높이 안 하면은 저임금 노동자라든가 노조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거고 불만을 갈 것이고 올리면은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가뜩이나 지금 폐업에 내몰리고 있고 폐업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쩌는 얘기 좀 하면서 갈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거 정치가 이걸 못 푼다면은 정치인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야. 임금 노동자하고 자영업자의 소득 격차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은 2016년 이래서 꺾이고 있거든. 명목소득조차도 꺾이고 있어. 실질 소득은 이미 2000년대 이후에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40% 36%뿐이 안 돼요. 급여 생활자들이 자영업자가 해. 일부 사람들은 자영업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구조정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유 구조정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일자리는 뭐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증세 논쟁도 있잖아요. 이게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이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하고 최상목이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려고 그렇게 시도했잖아요. 근데 완전 실패해놓고, 예? 제대로 그러니까는 엄청난 지출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 이내를 달성한 적이 없잖아. 지난 4년 동안에요. 달성한 적이 없잖아. 우리나라가 이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3% 이내의 문제는 있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도 지난 한 20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지난 20년 동안 2000년 이후에요. 마이너스 3%가 넘은 적이 보다 더 재정 적자가 커진 때가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있었어. 나머지는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가 됐었어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때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특수한 상황에서 5% 돌파했었던 거고 마이너스 5%를 자 이렇게 돌파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파란선이 뭡니까요? 이게 정부 채무 비중이야. 국가 부채. 계속 증가했잖아. 계속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해도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아까 미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하고 똑같은 거야. 이건 뭐예요? 수입이 적다는 얘기야. 지출보다.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증세를 하느냐? 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기존 세율 조정 안 해더라도 예? 공제를 없애는 거부터 시작을 하자 이거예요. 공제를 없애는 것부터. 그러면 그건 세율은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인세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도 항상 기업이나, 우리 민주당의 일부 사람들도 기업들한테 찍히가 바르는지 하는데, 법인세율 OECD에서 높다 이거예요. 이 법인세율은요, 법인의 기준이 나라들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GDP 대비로 보든 뭘로 보든 간에 틀리기 때문에 가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법인세율 최고세율로 보게 되면요, 27.5%, 윤석열 정부에서 26.4%가 낮췄죠. 낮춰서 이것도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하여간 높은 편이에요. 어쨌든 간에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서 더 높일 수 없다. 지금 이런 분위기. 또 경기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안 좋은 상태 속에서 지금 법인세 인상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지금 사실 이재명 정부 초기에는, 예? 이게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법인세라고 법인세 상관성이 별로 안 보입니다. 별로 안 보여. 우리나라가 100조가 법인세 수입이 세수가 100조가 넘는 게 딱 두 번 있었습니다. 2018년하고 2022년도 딱 두 번 있었어요. 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좋았고 법인세율도 인상한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던 시기예요. 그때 역사상 최고로 이제 법인세가 거쳤었던 거고, 예? 거쳤던 거고.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인세율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나쁘고 둘 다 그러다 보니까 꼬꾸라진 거고요. 예? 꼬꾸라진 거고. 근데 박근혜 정부 때 보게 되면은 법인세율은 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 세수가 조금씩 증가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경기가 좀 가면서 영향으로 좀, 이게 명목으로는 증가하기 때문에, 예? 이런 효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세율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저는 집권하자마자 올리기는 저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봐요. 지금 경제가 다 죽어가는데, 예? 이 세율 인상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이거는 우리가 경제가 살아나면서 다시 정상화시키는 이런 것은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법인세도 마찬가지로요. 0.1% 법인이 여기도 공제가 굉장히 적용됩니다. 공제가 초특급 공제를 받아요. 초특급 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예를 들어서 전체, 그러니까 이게 세율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율보다 이게 한 14%를 그러니까는 공제 혜택을 받아. 예? 그러니까 세율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실효세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제 혜택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수 재벌 기업들이 다 이것도 소득세율하고 똑같아요. 이게 더 심하지. 이쪽이 더 심하죠. 오히려 여기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이 검토해야 될 문제지만은 공제를 이것도 없애버린 다음에 기업들 그러니까 공제해 주는 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냐면 R&D 연구개발에 대해서 뭐 지원해 주는 거, 세금 공제해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 중소기업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개발 역량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벌 기업들조차도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에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조차도 보게 되면은 같이 성장을 안 해요.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성장하는 것만큼 협력업체들이 성장을 못해. 왜 못하냐면요. 쥐어 짜잖아. 영업이윤을 딱 특정사에다가 해놓고서는 그 이상 그러니까 못 가져가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득을 못 가져가니까는 연구개발에 투자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재벌 기업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니네 좀 그 경쟁력을 높이라 그래. 예? 자기들은 막 독일에서 그러니까 부품 수입하다가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국내 그러니까 기업들을 그러니까 이게 육성해 주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중소기업들 전체를 위해 가지고 제 아이디어인데 공동으로 그러니까는 이 공제를 없애고 상당 부분을 그걸로 확보한 자금을 중소기업 전체를 위한 그러니까 공동 그러니까 연구개발 지원 저거를, 예? 이런 거를 또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세율을 처음부터 건드리는 거는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문제는 뭐냐면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는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소수를 위한 조세체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예? 극소수를 위한 조세체계. 이게 바로 뭐냐면은 경제 관료들이 모표라고 얘기 듣게 되는 이유인 겁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국민이 준 권한을 가지고 특권층을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정치 행위를 하고 이런 도구를 전락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관료도 그게 바로 우리가 모피하라고 하는 거죠. 예?
관료들은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야 되고 특히 정부에 있어서 저는 뭐냐면 특히 시장보다도 시장이 못하는 영역을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못하는 영역. 그 지금 무슨 얘기냐? 국민 경제 전체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고민도 해야 되지만은 그 대다수 그러니까는 약자들, 취약한 사람들에게 정부는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왜? 시장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니까. 그게 아까 뭡니까요? 그게 포프 프란치스코가 얘기한 고통 앞에 중립이 없다는 얘기고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한 거고요. 재정준칙 적과 관련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뭐냐면 집권하고 나서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그러니까 심리를 그러니까 빨리 전환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6, 7월 달에 최저임금 결정하는 거. 예? 여기서 그러니까 진을 다 빼보세요. 예? 새 정권이.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했듯이 로드맵을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해시키고 현 상황을 이해시키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가자. 정부가 앞장설 테니까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렇지 않으면은요, 대한민국 지금 앞에서 봤듯이 내수가 멈춰버리고 수출도 지금 그러니까 고꾸라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땅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외환위기 때문에 더 나쁜 상황인 거예요. 더구나 세계 경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건 불가피하고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다.